자, 종코노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폐 시장, 이자율,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얘기를 쭉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물가까지는 제가 시간 되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쓰는 화폐의 기능, 교환의 매개 수단 맞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도 맞고, 이 척도를 가지고 가격을 매기잖아요. 가격을 매기니까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상식적인 얘기도 있어요. 유동성. 있죠. 보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화폐를 유동성이라 그래요. 현금을 유동성이라고 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해요. 딱 현금은 유동성이 아닌데, 근데 현금화하기 되게 쉬운 자산들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바로 해지하고 이자까지 받아서 뽑을 수 있는 예금, 유동성이에요. 보통 이제 그 화폐라는 걸 묶어서 유동성이라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을. 됐죠? 이거는 이제 협의 통화는 이런 현금의 예금 취급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 딱 요 정도가 되는 거고, 광의 통화는 그 이외의 저축성 예금, 금융상품을 다 통화라고 보는 거고요. 금융기관의 유동성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물을 거다라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화폐 공급. 됐죠? 화폐 공급은 첫 번째 금융중개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곳이겠죠. 은행에 사람이 예금을 해요. 예금을 은행이 합니다. 그럼 그 예금을 그 은행은 개인과 기업들에게 또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럼 얘네한테 이 둘에게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자를 주겠죠. 맞나요? 예금자에게. 그럼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빼면 돼요. 대출이자는 은행이 버는 돈, 예금이자는 은행이 나가는 돈, 예금한 사람한테 주는 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은행의 수익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예대 마진이라는 말도 써요.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보다는 대출이자가 높겠죠. 그래야 은행도 이득이 남으니까. 그래서 은행의 기본 프로세스가 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또 걔네들한테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받은 걸 가지고 또 다시 그 예금했던 사람한테 이자를 주고, 남은 건 은행 거고, 요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급 준비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예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은행금고나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하여 갑작스럽게 인출을 요구해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라고 보이죠. 뭔 소리냐면요. 자, 어떤 예금자에게 100만 원을 받았어요. 예금을, 은행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 100만 원을 다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대출 100만 원을 갚을 때까지는 은행에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갑자기 예금자가 나 100만 원 그냥 뽑을래. 라고 인출을 요청해요. 근데 은행은 돈이 없죠. 그럼 파산이에요. 왜냐면 100만 원 다 빌려줬으니까. 뭔 말이냐? 이게 의무적으로 있죠. 어느 정도의 돈은 남겨놔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예금자한테 100만 원을 예금을 받으면 그 돈 전부를 다시 빌려주면 안 되고, 그 돈의 일부는 누구한테 빌려주지 말고 남겨놔야 된다. 왜냐면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다음날 갑자기 돈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부분지급 준비제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예금자가 와서 돈 찾을 때 그 돈을 그냥 쉽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요. 대출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남긴 금액이 지급준비금이 되는 거고, 지급준비율은 그 예금액 중에
제출해주지 않고 남겨놔야 하는 비율을 뜻해요. 여기 써 있네요. 자, 그럼 100만 원을 그 예금을 받으면 그리고 지급 준비율이 20%가 되면요. 이 중에 20만 원은 은행에 남겨두고 80만 원을 대출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급 준비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객이 와서 나 돈 찾을래 할 수 있으니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그런 것들의 문제를 막고자 일부의 돈은 반드시 남겨놔라. 뭐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원통화라고 돼 있죠? 이 말은 그냥 중앙은행에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해요. 그냥 이건 시골하죠. 현금통화 플러스 지급준비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고, 뭐 이 식을 가지고 뭔가를 물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이 신용창조라는 말은 좀 봐두세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떤 A가 100만 원을 B은행에 맡겼습니다. 그 원래 A한테 있던 100만 원이 B은행으로 간 거죠. 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런 B은행에서 이 은행은 가만히 놀리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남겨두고 다시 90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그럼 그 대출한 돈이 C한테 가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100만 원이 그대로 있다고 찍히겠죠? 100만 원 보관했으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마치 사회에 90만 원이 더 풀린 것 같아요. 사실 은행이 그냥 있던 돈을 갖다 준 건데 자, A가 100만 원 맡기면 은행에 100만 원 계좌로 찍혀 있겠죠? 근데 그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은 은행이 또 빌려줄 거예요. 그럼 계속 이 A 사람의 계좌에는 그렇다고 90 빌려줬습니다. 지금 10만 남았습니다. 라고 찍혀 있지 않고 100으로 계속 찍혀 있다는 거죠. 근데 90은 사실 밖에 있는 거고 그럼 90이 새로 창조가 됐네요. 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신용이고 새롭게 창조돼서 신용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통화량이 그래서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100만 원이 은행에 100만 원이 저축되면서 은행의 100만 원은 그대로 숫자가 바뀌지 않은 채로 있는데 90만 원이 또 C한테 가는 거. 신용을 창조한다. 계속 은행에 빌려주고 또 얘가 예를 들어 근데 그러진 않겠지만 90만 원을 또 D은행에 맡겨요. 또 그렇죠?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화승수라고 해요. 통화승수는 법정 지급준비율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 지급준비율분의 1을 통화승수라고 하는구나. 얼마나 창조가 되는지에 관한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런 개념이 신용창조 개념이니까 아, 돈을 빌려서 또 다른 데 돈 빌려주면 일단 이 계좌에는 돈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 또 일부의 돈이 밖으로 나갔으니 계속 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것이 신용창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런 게 이제 화폐 중에서 뭐 이런 개념 체계들, 뭐 본원통화가 무엇인지, 뭐 유동성이란 또 무엇인지, 지급준비금이란 무엇이며, 지급준비율은 또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바로 6장에 나오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얘기를 좀 가볼게요. 자, 가장 핵심은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실시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 보이시죠? 그 지출, 투자 이런 걸 관리하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나 세율 같은 걸 통해서 총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출과 세율을 통해 민간과 기업들의 지출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정책. 통화 정책은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 전체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에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라는 거 공통점은 다 총수요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총 공급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공급의 개념은 원자재, 인건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공급의 개념이 아니라 총수요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총수요 관리를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총수요 관리, 정부가 정부 지출 또는 세율을 통해 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거고요.
통화 정책은 바로 이 통화량,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이자율 같은 것을 조절해서 이 총수요를 관리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요 밑에 그냥 쭉 읽어보기 전에 제가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럼 총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그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민간 그 소비, 기업의 투자 같은 게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세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 소비랑 투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정부 지출을 늘려요. 이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자체로 여러분 총수요가 아까 뭐였죠?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죠. 근데 정부 소비를 늘려요. 그럼 이 자체로도 총수요를 늘리는 행동이죠. 근데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보통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뭐 산업 같은 거 아니면 뭐 정부 주도화 산업 같은 그런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됩니다. 인프라 산업 같은 게 시행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산업 같은 게 시행이 되고 사업 같은 게 시행이 되면 일자리가 늘겠죠. 일자리가 늘면 취업자가 늘 거고 그럼 그 취업자들의 소비 여력이 늘겠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민간 소비도 증가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줘요. 그럼 그걸 본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수 있겠죠. 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산업이네. 우리도 들어가자.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실제 정부 지출이 느는 것만으로도 총수요가 느는데 그걸 늘림으로써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민간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이라면 기업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도 늘 수 있고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늘게 돼 있어요. 민간 소비 투자 다 늘 수 있고. 됐죠? 반대로 정부 지출을 줄입니다. 그럼 이 자체로도 총수요가 주는 요인이고요. 정부가 돈을 안 쓰니 이게 그러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정부 지출의 영향이에요. 정부 지출이 늘면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 정부 지출이 줄면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 자, 그에 대한 세율이에요. 자, 세금을 많이 받아요. 많이 걷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자,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죠? 같은 임금의 세금을 많이 내면 쓸 돈이 없어지죠? 소비가 위축되겠네요. 기업도 법인세를 많이 내면 투자할 돈이 없어지죠? 기업 투자도 줄 수 있겠네요. 즉, 세율이라는 것을 올리게 되면요. 당연히 총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 수 있으니. 근데 세율을 낮춰줘요. 그럼 쓸 수 있는 돈 많아지죠. 그럼 당연히 총수요는 반대로 늘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그래프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 배웠던 총수요 개념 생각하면서 정부 지출이 늘게 되면 총수요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 물가 이외의 요인은 선의 이동이죠.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총수요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율이 늘게 되면 총수요는 감소하니까 총수요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 세율이 감소하면 총수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번엔 중앙은행의 입장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행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시장에 통화량을 막 공급해줘요, 화폐를. 야, 돈 써, 돈 써. 시장에 돈을 막 공급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쓸 돈이 많아지네요.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면 쓸 돈이 많아지고 이거저거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총수요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말라가고 있죠. 쓸 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도 쓸 돈이 없고 기업들도 투자할 돈이 없고 그러면 총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네요. 그럼 총수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총수요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해야 되는 개념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에는 뭐가 있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아까 이건 몇 번 말했던 건데 자, 이자율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대출 이자에 대한 항상 이런 건 대출로 기억하면 제일 편합니다.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집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출받은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돼요. 그럼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되게 됩니다. 총수요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총수요를 꺾는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요.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자가 별로 안 나가요. 그럼 마음껏 대출 받겠죠? 소득도 늘 수 있고 투자도 늘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 총수요도 늘게 되겠네요. 그럼 이자율이 오르면 총수요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총수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 자, 그럼 총수요, 여기 좀 붙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볼 거.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에서 자, 총수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물가 GDP, 경제는 성장, GDP가 성장했으니 경제 성장, 물가 상승이에요. 됐죠? 총수요가 올라간다는 건 경제는 성장한다는 건 맞지만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총수요를 늘리다 보면 이러면 물가가 너무 심해지는데 그때부터 조절하게 되는 거고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물가는 떨어져요. 좋은 거. 그런데 이 경기가 침체할 수 있어요. GDP가 떨어지니까 성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땐 물가가 같이 오를 수 있는 게 기본이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물가도 떨어질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정책은 이것을 잘 조절해가는 문제지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만 신경 쓰면 물가가 문제고 물가 잡는 것만 신경 쓰면 경제가 망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엮어서. 자, 이제 빠르게 읽어보면서 그냥 제가 말한 거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 총수요의 증가, 그래프 오른쪽, 정부 지출의 감소, 민간도 뭐 기업도 다 감소하고 이 자체도 총수요 감소고 그래프 왼쪽 똑같아요. 조세가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총수요는 감소할 수 있어요. 왼쪽 됐죠? 투자도 그렇고요. 오케이.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부 지출을 증가하고 세금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이거를 적자 재정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적자로 운영하는 거죠, 정부를. 긴축적 재정 정책은요. 흑자 재정이라고도 합니다. 지출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를 높이는 거죠. 정부 지출 감소시키고 세금 인상을 하면 정부가 버는 돈은 많은데 쓰는 돈은 없겠죠?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 계속 같은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재정 정책에 관한 얘기 시작한 김에 우리 통화 정책까지 쭉 가볼게요. 일단 그 전에 구축 효과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정부가 돈을 쓰려면요. 일단 돈을 국민들한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 걷을 때 돈을 걷는 방법은 세금이 있고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채권이고 이건 말 그대로 국가가 빚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 빌려다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금 이 자체가 어때요?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겠다고 결정할 때는요. 여기서 내가 돈을 세금으로 걷으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돈 빌려서 써야겠다. 국채를 발행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국채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채를 발행이 많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국채 발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고,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네요. 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자, 제가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 관계라 그랬죠. 채권은. 가격과 이자율이 반대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또다시 우리 앞에 배웠던 뭐죠? 여기 소득과 투자가 또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요. 정부가 지출을 늘립니다. 근데 그 지출을 늘리게 되면요. 어, 국채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정부가 여기서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또 그의 원리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또 민간 소비 투자가 어느 정도 줄고 물가도 줄겠죠.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해요. 이 국채를 빌려서 총수요를 늘리려고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 국채 때문에 총수요가 깎일 수 있는 거죠. 자, 정부 지출을 올리면서 총수요가 늘 수가 있는데 이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럼 또 소비 투자가 감소해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요인도 될 수 있겠네요. 이 둘이 약간 상쇄되는 게 있다. 그게 구축 효과예요. 이 정부 지출을 늘릴 때 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구축 효과 개념. 정부 지출 늘려가지고 총수요 늘리려고 했더니 그걸 이 지출 늘리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서 소비가 침체돼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된다고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게 있다고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소비도 감소하겠죠. 이자율 오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 가볼게요.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같이 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서 관리하는 거. 이자율 높이면 투자 감소 뭐 맞죠? 아까 다 했던 얘기니까 그거 받으시면 되고 총수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프. 이 통화량 조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할 때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중앙은행이 직접 사람들 돈 주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다 돈을 주는 상황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많이 줘요. 막, 야, 이 돈 가져가. 내가 찍은 이 돈 가져가. 이런 식으로 돈을 자꾸 주기 시작하면 그 시중은행은 어떻게 하죠? 그 돈 받아가지고 대출해 주겠죠? 맞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근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돈 받는 거죠.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돈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때가 보통 통화량이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감소시킬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채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중앙은행과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게요. 시중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는 주체예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삽니다. 됐죠? 채권을 사요. 그러면 채권을 매입한 거네요. 그럼 채권은 이제 중앙은행에 갈 거고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샀으니까 시중은행에 돈을 주겠죠? 즉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건 중앙은행에 있었던 돈이 시중은행으로 가는 거고 시중은행에 있었던 채권이 중앙은행으로 오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돈이 시중은행으로 가는 거니까 통화량 증가예요.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돈이 시중은행으로 나가게 되고 그럼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야, 그걸 은행한테 줘요. 네가 이 채권 가져가. 라고 채권이 은행에게 가는 거죠. 은행은 중앙은행에게 대가를 돈으로 주겠죠. 그럼 이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던 채권을 시중은행에 매각하는 건, 매도하는 건 시중은행에 있었던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겠네요. 중앙은행에 있었던 채권이 시중은행으로 가게 되겠고, 그럼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통화량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끝이에요. 이거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물건을 샀을 때 또는 팔았을 때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받는 거냐?
그래서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면 통화량 감소,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이 나가는 거면 통화량 증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은행은요, 은행들의 그 지급준 비율을 통제하거든요. 아까 그 지급준 비율이 뭐였죠? 아, 예금 받으면 얼마의 비율은 무조건 남겨놔야 된다. 이게 지급준 비율이었죠. 자, 그러면 지급준 비율을 낮춰줘요. 그럼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무슨 말 하는 거죠? 야,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빌려줘도 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은행은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자, 근데 중앙은행이 지급준 비율을 올립니다. 그럼 은행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더 많이 남겨놔. 빌려주지 말고 너 은행이 더 많이 남겨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겁니다. 100만 원을 예금 받았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지급준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20%일 때는 20만 원 은행에 남겨두고 8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는 건데 10%가 되면 10만 원 남겨두고 9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 이때는 통화량이 증가하겠고 자, 지급준 비율이 20%에서 30%가 됐어요. 자, 20%일 때는 20만 원 남겨두고 80을 대출해 줬는데 30%일 때는 30을 남겨두고 70만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었네요. 이것은 통화량 감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급준 비율을 인상시키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지급준 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판단하는 거죠? 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고요.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통화량은 감소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화량의 관계는 항상 대출로 이해해야 편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재할인율은 뭐냐면요. 이 시중은행 있죠. 예금자한테만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방면으로 돈 받는데 그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일정 이자를 지불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가 있거든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적용받는 이자율이 바로 재할인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앙은행, 시중은행,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 줍니다. 그 재할인율이 그 이자예요. 일정 이자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돈 빌려주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일정 이자의 이자를 도입해야 돼요. 자, 얘는 공개시장 조작 때랑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 통화량 감소고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통화량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죠? 재할인율, 즉 이자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1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재할인율을 20%를 적용합니다. 연간. 그러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100만 원을 빌려와서요. 1년에 20만 원을 이자로 줘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올렸어요. 30%로 올려버린 거죠. 1년에. 그러면 원래는 1년에 20만 원 주면 됐는데 이제는 30%로 오르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30만 원을 1년에 줘야 되네요. 그럼 중앙은행에 지불하는 돈이 늘어났네요. 그럼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네요.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 돈은 마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화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할인율이 10%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10만 원만 이자로 주면 돼요. 그럼 재할인율을 낮췄더니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가는 돈이 줄어들죠. 그럼 중앙은행으로 가는 돈이 줄어드니 통화량은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은 재할인율, 통화량 감소, 낮은 재할인율, 통화량 증가, 그리고 높은 재할인율이면 은행이 잘 빌리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통화량 감소도 있는 거고, 낮은 재할인율은 아, 빌려봤자 이자 얼마 안 하네. 많이 빌리겠죠? 통화량 증가도 있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게 높은 재할인율, 통화량 감소, 낮은 재할인율, 통화량 증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게 통화 정책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볼 거 유동성 함정 얘기예요. 자, 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죠. 그러면은 미래 경기가 계속 나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런 비슷한 원리예요. 물가가 하락하죠.
사람들은 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기 부양책을 써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정부가 막 집값을 하락하지 않게 그래도 좀 방어해 주려고 여러 규제들을 다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이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됐죠? 왜 이러냐면요. 어떤 정책을 써도 이런 거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막 빚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정책을 시행해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뭐야? 진짜 심각한 거 보네, 지금. 저러는 거 보니까. 과한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지가 않아요. 수요를 늘리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경우고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요. 막 이렇게 돈 쓰고 수요 늘리려고 쇼를 해도 어차피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뭐 수요를 변화시키지 않는 태도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더 물가까지는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재정정책이란 무엇이고 통화정책이란 무엇이고를 아주 자세히 말했으니 됐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서 화폐에서 지급준비금은 뭐고 지급준비율은 무엇이며 신용창조란 무엇인지도 머릿속에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가 부분으로 다시 오는 걸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